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주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수요 조사를 하는 사람이고요. 리서치 베이스로 부동산 시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만 콕콕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튜브 TV, 유튜브가 있는데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3040 젊은 분들하고 시니어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분히 있거든요. 다분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어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평균으로 보면은 안정된 시장입니다. 근데 평균은 평균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을 텐데 그거의 평균이 안정이면은 어떤 지역은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어떤 지역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올라가는 지역에 집이 없으면은 포모 현상을 또 느낄 것 같고요. 지금 주식시장처럼. 그리고 올라가지 않는 지역들은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과 여러분들이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체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강남, 상구, 용산구 같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거래량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물건들이 묶이는 시간들이 됐어요. 이제 5월 9일 이후로 이제 다주택자 물건들도 안 나오고 있고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데 이미 지금 갖고 계신 분들 6월 1일자 이후부터는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 5월 31일까지는 그냥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그래서 미미한 신고가는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위권 지역들이고요. 지금 문제가 생긴 지역들이 하위권 지역인데 그냥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여기는 계속 정지였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권 지역에 아파트 가시면 웬만한 지역 아파트들이 30억, 40억, 50억 이런데 하위권 지역은요 지난 거의 10년 동안에 5억, 6억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상위권 지역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지금 여기서 3월대, 4월대는 조정이 되기도 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하위권 지역들은요 지난 2년 동안 시세가 한 번도 오르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기 시작한 이유가 상위권 지역에 물건이 없다 보니까 특히 전월세가 없다 보니까 하위권 지역으로 막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9억 원이 안 됐던 6억 원, 9억 원 사이에 있던 아파트들이 지금 12억 원, 15억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권 지역에서 이사를 가실 분들은 조금 서두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하위권 지역도 서울 같은 경우 물건이 없어서 경기도, 인천까지도 이사를 가고 있다는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요. 상위권 지역들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돈이 있는 분들만 알아서 계약을 하시는 것들이고 하위권 지역은 그래도 대출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분들이든 하위권에서 좀 밀려오신 분들이든 요 수요층들이 모여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세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서울 하위권, 경기도 중상위권까지 얘기고요. 지방은 여기와 상관없어요. 그냥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좀 두 가지 상품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9일이 다주택자 중과 종료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에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난 상품들을 파는 시기였습니다. 일부 박앤셀 물건들이 나왔어요. 3월 달에 이전보다는 많이 거래가 된 건 사실이고 매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매물이 줄어든 상태고요. 근데 매물 개수로 보게 되면은 다주택자들 매물보다는 좀 질문하신 거에 빠져 있긴 하지만 고가 1주택자들의 매물이 더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유세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보유세 부담이 되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막 1,000만 원 단위로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끊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대 보유세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정리하는 물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주택자 중과 매물도 더 나왔었고요. 1주택자 중에서 비거주 1주택 중에서 보유세 부담되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3월달, 4월달에 그런 물건들 위주로 거래가 된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주택자 매물은 계속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좀 시장에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할 텐데 안 나올 거예요. 이건 계속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더 팔 사람들이 없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다주택자 중에서 제 생각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주택인 이유가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것도 황당하게도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다주택자 매물들은 없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시세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증여세, 증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물려주려고 갖고 계신 분들 빼면요, 대부분은 안 팔리는 다주택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다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다른 분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다주택자로 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다주택자의 매물들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파는 사람 입장과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파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파는 게 맞고, 싸게라도 파는 게 맞고요. 내가 산 가격 따지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은 그런데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비거주주택자들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이거를 팔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집을 팔면 난 무주택자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주택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그다음부터 임차로 살려고. 이건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무주택자들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조건을 만들어서 집을 살려고,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집이 부담스러워서 파는데 뭐 나중에 또 사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집을 팔았을 때 3년 후든 5년 후든 10년 후든 이 집을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로 입지가 괜찮고 이런 집들은요, 파는 순간 다시 못 삽니다. 그래서 팔기 전에 한 번만 더 고민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부에서는 1주택자, 다주택자 매물 중에서는 더 팔 게 없기 때문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을 팔기 위해서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냐? 이미 지금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매물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왜 줄고 있을까?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팔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파는 순간 이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똘똘한 것들은 비거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안 팔 거고요. 심지어는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더 강화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실거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임차 세대가 줄죠. 그러니까 임차인들만 또 밀려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이죠.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왜냐면 좀 전략이 달려서 지방 분들한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요, 의외로 지방이 많아요. 지방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세 채를 갖고 있어도 부담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살 때 전세를 끼고 샀으면은 내 돈이 거의 안 들었을 거야. 그래서 지방은 의외로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작은 상태로 샀던 것들 있죠. 지금도 갭이 비슷하면은 빨리 팔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은 다 정리하고 지방 내에서도 똘똘한 한 채로 옮기 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지방 도시 중에 제일 큰 지역이 부산이고 두 번째 큰 지역이 대구예요. 이 지역에 시세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대구든 부산이든 아직도 마이너스야. 보합이나 마이너스, 전체 평균은. 근데 쪽에 보면은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성구라고 하는 지가 있습니다. 대구의 대장인데, 수성구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심하게 오른 거는 5억이 올랐고요. 2, 3억씩은 다 올랐어요. 거기만 올랐어. 다른 지역들은 마이너스. 근데 평균으로 보합, 약보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게 바로 그겁니다. 수성구가 왜 올랐느냐? 지방도 다주택을 하면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방도 한 채만 해야 되거든요. 한 채를 하는데 이분들이 경험상 올라갈 주택들이 뭔 줄 알아요. 그러면 똘똘한 채로 가는 거죠, 쌀 때. 그래서 수성구가 10억이 안 될 때 사가지고 지금 다 10억이 넘어갔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수성구에는 W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 힐스테이트 버머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10억 가까이 내려왔다가 지금 16억, 18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더 올라가기 전에 그런 아파트, 준하는 아파트를 따라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수성구 다음에는 중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마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거기까지는 입지가 좋은 새 아파트들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지방 입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부산이에요, 부산. 울산은 작년에 좋았어요. 시장이 많이 올랐고, 수성구는 수성구만 올라가지고 평균적으로 안 보이는데, 부산은 아직도 안 좋거든요. 미분양도 많고. 근데 해운대구랑 수영구가 최근에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 지역 내에서 똘똘한 채를 선택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더 늦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성구랑 해운대, 어떻게 보면 부산과 대구의 양대 산맥들인데, 지금은 수성구가 더 비싸요. 해운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100만이 더 많은데 너네가 더 상급지라고 비싼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는요, 어차피 부산은
해운대구랑 수영구가 1등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부산 수성구의 1등 아파트를 따라가거나 역전할 아파트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셔라. 그래서 지방도 여력치 않은 것들은 다 이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리하시고 좀 상급지로 갈아타셔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지방 분들도 보시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제가 제일 답변 드리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네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보신다고 하는 TV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리서처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조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많이 살고 있는지, 왜 그런 환경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25년 동안 제가 부동산 수요 조사를 하면서 시니어 분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좀 달라요. 투자용하고 시니어들의 거주주택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투자만 고려했을 때는 정비 사업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낡은 집이에요. 아파트 낡은 집도 힘든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것들 쓸어가지는 집들이기 때문에 몸테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은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30들은 하라고 해요. 그때 안 하면 못하니까. 근데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 형님들한테는 형님들, 누나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남은 기간에 그런 몸테크를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어쩌면 비효율적이겠지만 어느 정도 가치를 유지하면서 생활 가치, 생활 편리성이 좋은 입지를 선택하고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지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상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입지는 이게 20, 30, 40하고 좀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르냐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는 교통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돼. 근데 교통이 편리하는데 20, 30, 40은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도로교통도 편리하면 됩니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근데 시니어분들은요, 도로교통도 편리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대중교통 편리성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전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65세부터 공짜로 탈 수 있는 노선들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이 20, 30, 40한테 제일 중요한 입지 중에 두 번째 요소는 학군지입니다. 근데 시니어분들은요, 학군지가 중요하지 않아. 학군지는 지우세요. 근데 학군지 고려하려면은 이거는 투자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고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생활 편의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학군지에 생활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학교라든지 학원가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시니어분들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뭘 따지냐? 아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일 것 같아요. 병원. 대형 종합병원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저는 도보권에 갈 수 있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도보권에 특히 또 이게 물리치료 받는 거 있잖아요. 도수치료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도보권에 있으면 또 한약방도 마찬가지고 있으면은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집에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방콕이라고 하잖아요. 방콕 세대들이 많은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녹지 공간, 수공간이 좀 갖춰진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맨 마지막에 했잖아요. 녹지 공간, 수공간만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조건들이 달성된 상태에서 녹지 공간, 수공간이 있어야지 녹지 공간, 수공간만 있으면은 그건 사람이 사는 입지가 아닙니다. 짐승을 위한 입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인문 환경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환경 쾌적성이 갖춰진 입지를 아마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가 한강벨트였어요. 한강벨트가 녹지 공간, 수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비싼, 그러니까 그곳은 젊은 분들도 좋아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가 2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군설만 살짝 빼면은 가격이 좀 내려오거든요. 그 정도 입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추천하는 시니어 맞춤형 대장 입지는 혹시 어딜까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강남이 제일 좋긴 합니다. 강남이 제일 좋고요. 한강벨트 쪽이 제일 좋긴 하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시설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이거 딱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강남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입지가 종로구예요. 종로구. 종로구도 다 있어요. 근데 종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랑 비교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학군이 없습니다. 학원가도 없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은퇴하신 분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입지가 도심권이에요. 강남보다는 강북의 도심권인데 지금 도심권은 어디냐면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예요.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남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강서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동구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도심권과 양쪽 사이드 지역들,
예,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경기도, 인천 지역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울에 있는 인프라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또 젊은 분들하고 시니어 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일단 소득을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계속 무리해서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시니어 분들한테는 무리해서 사라는 얘기를 절대 못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집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연금일 텐데, 지금 주택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주택이면은 빨리 세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 더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주택연금 받는 기간을 땡기는 게 더 유리해요. 예, 그게 좋고요. 근데 시세가 올라가는 집들은 웬만하면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시지 말고 차라리 좀 많이 올라갔을 때 팔고 좀 현금을 챙기신 다음에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주택을 선택하셔서 그것들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시고, 예,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뭔가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현금으로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하시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시세가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다, 뭐 잠실조공 5단지다, 이런 것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돼요. 가입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주택이 시세가 올라가는 게 쓴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종로구하고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서울을 제외하고 네. 경기도권에서 지난번에 일산, 과천, 구리 이런 쪽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네. 변화가 없을까요? 그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있으셔야 돼요. 이분들은 집에만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철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철을 왜 타느냐? 두 가지인데, 일단 놀러 가야 돼. 또 하나는 병원을 가야 돼.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놀러 갈 곳도 서울에 다 너무 많아. 그래서 서울까지 올 수 있는 대중교통망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고, 신분당선 라인이 있고, 지금 신규로 추가되는 게 GTX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세권들은 지금도 추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1호선 같은 경우는 저쪽 의정부 양주부터 시작해서 서울 중심부를 지나서 강남은 가지 않고 이제 인천 쪽으로 쭉 빠지죠. 그 라인도 나쁘진 않은데, 이 라인의 맹점은 뭐냐면은 옛날에 개발된 입지여서 괜찮은 주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1호선 할 때는 괜찮은 주거지가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좋은 거는 2호선 라인인데, 2호선은 경기도 인천이 없습니다. 서울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호선은 조건에서 제외하고요. 3호선은 일산에서 시작해서 성남까지 가요. 분당까지. 예, 좋죠. 그래서 저는 3호선에서 보통 많이 찾아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강북도 가고 강남도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신 분들 중에 제일 좋은 노선은 3호선 라인에서 많이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고양시 덕양구 있습니다. 화정역 이런 데들. 예, 또 삼송역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정역과 삼송역 주변에서 찾아보시는 거 집값이 쌉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도 하고요. 세금적인 혜택들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4호선은 저쪽에 동부권에서 서남권으로 가는데, 요즘 4호선 라인이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4호선 라인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정비 사업하는 것들을 시니어분들에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같이 사셔야 되는 분들은 이쪽 지역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5호선이 되게 재밌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 이쪽 강서에서 출발했다가 도심권을 갔다가 강남으로 가요. 이렇게 U자 형태로, 거꾸로 형태로 가기 때문에 5호선이 되게 좋습니다. 갈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중에서 제일 긴 노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갈 수 있는 놀러 다닐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5호선은 실거주용으로 시니어분들도 많이 추천하는 노선들이기도 합니다. 6호선은 강북에만 가기 때문에 6호선은 좀 별로야. 예, 그리고 7호선은 저쪽에 이제 의정부부터 서울, 강남 다 지나서 부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7호선 라인들도 은퇴하신 분들이 가기에 괜찮은 라인입니다. 8호선은 성남하고 구리 가는데, 여기 잠실을 가거든요. 최근에 가장 뜬 노선들이 8호선인데, 8호선 중에 제일 대박 입지가 어디냐면 잠실입니다. 잠실에 시그니엘이 있어요. 시그니엘이 되게 좋아요. 특히 돈이 조금 있는 시니어분들한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 가면은 되게 많아요. 이 주부님들이나 은퇴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우리 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입지. 그래서 8호선 라인도 많이 추천합니다. 9호선은 강남으로만 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인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1호선부터 9호선 라인까지 갈 수 있는 입지들 있죠. 거기서 서울까지 내가 가고 싶은, 놀러 다니고 싶은 입지까지 1시간이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이분들. 40분을 넘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30분이 제일 베스트고. 예,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GTX 근처 지역들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GTX 라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 근처들? GTX 라인과 이 라인들이 대부분 겹쳐요. 왜냐하면 GTX가 단독 GTX가 거의 없고 전철역 라인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GTX 라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왜? 아까 제가 40분 1시간 내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TX는 아무리 멀어도 20분대예요. 파주 운정에서 강남까지 20분, 화성 동탄에서 20분. 이로써 지금 GTX A가 지금 그렇거든요. A가 지금 뭐 사고가 나갔고 조금 이제 그 완성된 기간이 좀 밀리긴 했는데 올해 그래도 파주 운정에서 수서역까지는 개통이 돼요. 그러면 요 라인들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파주 운정의 초역세권, 킨텍스의 초역세권, 그다음에 대곡역,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의 초역세권, 2년 후에 개통되는 창릉역의 초역세권 지역들은 경기도지만 지금 보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GTX B 라인이 있는데 B 라인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2030년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진입하시면 되긴 되는데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젊은 분들은 그런 것도 오히려 추천드리거든요. 5년 후에 개통될 거. 근데 못 쓰잖아요, 이분. 5년 동안 기다리다가 못 쓰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쓸 수 있는 라인 같거든요. 그래서 GTX A 라인 좋아. C는 아직 착공도 안 했어. 그래서 저는 그냥 GTX 라인을 쓰실 거면은 그냥 A로 가셔라.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찍어드립니다. 그럼 저 추가 질문 하나 더. 예. 근데 요즘 동탄 1 신도시는 좀 그 상권이 많이 죽어서 가격대가 많이 안 오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동탄역이 또 A 라인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러면 동탄 1 신도시도 괜찮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입지 분석을 하고 상품 분석을 하고 프리미엄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케이스 스타일 사례인데요. 동탄 1은 동탄 2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입지 조건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젊은 분들도 따지고 시니어도 따져야 되는 게 교통이잖아요.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동탄 2신도시가 최근에 동탄형 롯데캐슬이 국민주택 규모 전용 8사로 20억이 넘었거든요. 서울도 20억 넘어간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동탄이 넘었다는 얘기죠. 동탄이 넘었는데 이게 그 중간에 있는 용인에도 없거든요. 20억짜리가. 근데 여기 지금 화성인에도 올랐단 말이죠. 그 이유가 SRT 있죠. GTX A 있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동탄 1은 그게 없잖아요. 일단 동탄 2까지 와야 돼요. 동탄역이 있는 데가 2신도시인 거예요? 2신도시죠. 그래서 동탄 1신도시는 지금 트램이 공사하고 있을 거거든요. 트램이 개통되면은 조금 프리미엄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동탄 1이 옛날에 그 인기 있는 시절에 동탄 1 신도시의 인기를 누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메타폴리스라고 굉장히 큰 상권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빌딩 주상복합인데 지금 뭐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지금 상권으로는 그것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수요가 많이 빠졌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빠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 2가 많이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갭은 점점 벌어질 거예요. 이게 시니어 분들은요, 그러니까 집을 제가 팔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모든 뉴스가 다 주식 뉴스거든요. 부동산이 지금 이슈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어찌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시장은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25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지만 지금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책대로 가면. 이유가 일단은 신규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들어오면은 반은 자가로 입주하고 반은 전월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반으로 줄다 보니까 그 물량이 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서울 25개구랑 경기도 12개 시구는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37개가. 이 역은 뭐냐면은 세입자가 있으면 거래를 안 해줘. 세입자를 내보내야지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에 잘 나가는 12개 시구는 거래가 될 때마다 임차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전월세는 당연히 안 좋아지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다 오르긴 해요. 오르긴 하는데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보다 이 심각한데. 지금은 전세보다 월세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세 지수를 볼 때는 임차가 10개가 있으면 8개가 전세고 2개가 월세였단 말이죠. 그럼 전세 시세만 보면 됐었는데 지금은 10개 중에 6개 이상이 월세예요. 월세가 더 많죠. 그럼 월세만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초에 노원구의 상기동의 주공 아파트들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올 1월 달에 뉴스가 나온 게 200만 원이래요. 근데 지난주에 뉴스 나온 게 3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1년 만에 3배가 오른 겁니다.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도 1년 만에 3배가 오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은 전세도 올라갑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상승률은 월세 상승률에 비해서는 상대도 안 돼요. 지금 1년 만에 3배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임차 물건들을 계속 없애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다 돈을 몰다 보니까 이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위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세 만기를 앞둔 시니어들이 좀 보증금을 올려서라도 기존 주택에 머무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외곽으로 빠져서라도 매매를 하는 게 나을지는. 저는 입지 조건을 조금 낮추더라도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 같으면 무조건 아파트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시니어 분들은 괜찮은 조건의 다세대 빌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택연금과 연계를 시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것들을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내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질문이고 저도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100만 원이 안 되는 월세 가지고는 수익률이 안 나와요. 다른 거 차라리 이렇게 주식 배당 받는 게 난데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정도 받는 월세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월세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는 세입자 시니어 분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좀 죄송하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도 죄송할 정도로 월세 금액은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월세를 주는 시니어 같은 경우는 신났죠. 주택연금을 갈 필요도 없어요. 대출 없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요 300만 원 받아가지고 또 연금 나오는 거 있을 거잖아요. 연금을 한 2, 300 받으면은 합치면은 한 600대거든요.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웬만한 젊은 사람 1년 연봉치가 1억짜리 연봉이랑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인 시니어 분들은 지금 아주 콧노래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걸로 종부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내가 쓰고 다 쓸 수 있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입자 시니어 분들은 계속 밀려날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세대 빌라까지 오른다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다세대 빌라가 투자성이 높아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세 월세 아파트가 없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에 전월세를 찾으러 갔는데 전월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집값이 높진 않거든요. 그냥 사는 겁니다. 실거주를 위해서. 근데 저는 그거 말리고 싶거든요. 왜? 불편해요. 예, 불편해서 정말 하실 거면은 좋은 상품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입지를 조금 낮추서라도 상품력을 조금 올리는 것들을 시니어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매년 발표를 해요. 인구 소멸 지수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가장 안전한 지역은 지금 화성이에요, 화성. 근데 저는 그거는 통계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서울이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이 안전하다고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는 빈 땅이 많아서 거긴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논밭에다가 집을 만들면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신규 아파트가 입주할수록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여기가 지속 가능한 도시냐인 것은 저는 궁극적으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가능 연령대라고 하는데 20대, 30대, 40대 요 30년치의 연령대 인구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서울이라든지 대구, 부산 그리고 화성, 청주, 세종시 이런 데들은 20, 30, 40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일자리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역으로 소멸될 지역이 있겠느냐? 있지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 옆에서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고요. 가면은 유령 도시들 되게 많아요. 아예 그냥 인구가 안 사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가보세요. 중간중간에 공터 진짜 많아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그래요. 대만도 인구 밀도가 되게 높은데 조금만 벗어나면은 빈집들이 있단 말이죠. 중국은 아예 개발하다가 멈춘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게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폭락을 유도하는 식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일자리를 분산시키거나 그러는 것이 좋겠느냐? 그거는 자연스럽게 냅두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소멸되면은 소멸된 대로 놔두시면 되는 것들이지 좀 그게 경제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하는데 좀 두 개의 기업이 다 거의 하드캐리해서 이끌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한국 이제 주식 종목이 한 100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90개 올랐어. 90개. 900개가 빠지고 90개가 올랐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900개 기업이 망하느냐?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거의 마이너스 기업들도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10% 정도 되는 기업이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가 이끌고 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언격들이 따라가면 돼요. 지금도 솔직히 전라도나 경상도의 도지역들은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쓰는 돈 대부분은요, 서울에서 종부세 걷은 돈으로 다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관계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중에 또 재밌는 지역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거기 이사만 와도요, 1년에 몇백을 줘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직업 없는 친구들이 있죠.
거기서 자유활동합니다. 나라에서 돈 주니까. 거기는 태양광, 뭐 태양열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지원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있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지방은 수혜를 받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니까. 근데 서울은 그냥 일만 하는데 세금만 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낙수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소멸되는 지역들이 나와요. 나오는 것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수백 년 동안 지켜와 본 바이고요. 그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나가는 지역들이 더 잘 나가길 기대하는 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정말 그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예, 그리고 인구 소멸론. 그래서 부동산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일단 버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건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똑같아. 북한도 그래. 심지어는 인기 있고 비싼 입들은 계속 더 비싸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데 실거주 목적이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되도록이면은 시세가 올라갈 만한 것들을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단순히 내가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파시는 것만큼은 단순히 그 이유 딱 하나만으로 무조건 말리고 싶어요. 나중에 마지막 보류입니다. 내 자산의 마지막 보류라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집을 파시는 것들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셔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한 판매가 그 매도가 아니라 매도 후에 다운사이징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고려해 볼 만해요. 예를 들어서 안 오르는 주택들이 있어요. 구축의 아파트들인데 내가 50평대 사는데 애들 다 분가했어요. 예, 그래서 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 부부끼리 살아요. 50평 청소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30평, 20평 다운사이징 하는 거. 전 강추예요. 이제 강추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남구 대치동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대치동이 비싸거든요. 그거 팔고 개포동이나 수서나 예, 조금 떨어지는 강남구. 왜냐면 또 이분이 강남구 인프라에 젖어 있으면 딴 데 불편해서 못 살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내에서도 저는 이제 좀 이 급지를 낮춰가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형대를 줄이는 것들, 그다음에 입지를 조금 줄여가는 것들은 가능한 방법이고 전 제일 중요한 게 돈에 쪼들리면 안 돼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래서 다운사이징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도라고 하면은 다운사이징 추천합니다. 다만 다운사이징도 지분 있으셔야 돼요. 예, 임차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